안녕하세요, 주차남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첫 번째 시간이죠. 설정값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렛츠고! 보통 주식이나 코인의 한국 거래소들은 이동평균선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241선 보통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이평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면 61선 대신에 51선을 쓴다든지 100일선을 쓴다든지 200일선을 쓴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혼란이 생기겠죠. 61선 대신에 51선이 더 낫나? 121선 대신에 100일선이 더 낫나?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지? 이런 게 궁금할 건데 이런 궁금증을 가진다는 거는 올바른 자세예요. 더 나은 매매법을 찾고 있다는 거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치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 61선이랑 이 51선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 61선은 과거 6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를 평균선으로 나타낸 거고 이 50일로 설정을 하면 50일의 평균값이겠죠. 그러면 50일로 했을 때는 60일보다 50일이 현재 추세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선의 움직임이 변하겠죠. 대신에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설정값을 줄일수록 신뢰도는 조금씩 떨어진다 보면 돼요. 그래서 5일선보다 21선이 좀 더 안정적으로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 21선보다 61선이 좀 더 추세 변화가 둔감하죠. 그래서 이평선을 크게 볼수록 무게감을 더 크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201선이 왜 나왔냐? 이 수치들은 이 분석법을 만든 사람이 이 주가의 사이클이 몇 개월 기준인지에 따라서 달라진 수치일 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제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상승을 하다가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거치고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주기가 얼마나 걸렸냐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날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이 이동평균선에 관한 분석법을 만든 사람 중에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주가의 한 사이클을 15개월을 잡았던 거예요. 15개월. 이 15개월이 그때 미국 시장의 일수로 체크를 하면 총 398일이 나오는데 대략 이걸 400일로 잡고 이걸 중간값으로 나누면 200일이 나오잖아요. 이 미국의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이동평균선의 8법칙을 만들면서 15개월을 한 사이클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기 평선이 이 200일로 측정이 된 거고 이 200일의 절반이면 뭐예요? 100일이죠? 100일의 절반이면 50일, 50일의 절반이면 25일, 25일의 절반이면 12일, 12일의 절반이면 6일 이렇게 주식시장의 큰 사이클에서 반 절반으로 계속 쪼개서 절반으로 쪼개진 이 선들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 설정값이 5일, 20일, 60일 이래 돼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일주일에 5일 열리니까 5일 이평선이 일주일이 나타내는 거고 20일이 한 달, 60일이 3달, 120일이 반년, 240일이 1년 이렇게 세팅값을 설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평선을 설정하는 값은 반대로 전체의 큰 사이클에서 반씩 쪼개나가면서 이평선의 수치를 만드는 게 정확한 설정값이에요. 오케이? 그럼 또 이렇게 궁금해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한국 주식은 5일선에서 241선으로 봐야 되고 미국 주식은 6일에서 200일선을 봐야 되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동평균선에서는 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그러면 미국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200일선, 100일선, 50일선을 보고 주식 거래를 하니까 그 기준선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될 확률이 높다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보고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이동평균선은 차트에 기본 설정이 돼 있어요. 그게 5일선, 21선, 61선, 뭐 121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신만의 매매법을 찾는 사람들은 61선 대신에 51선을 쓰는 사람도 있고 121선 대신에 난 좀 더 민감하게 볼 거야 하고 111선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본 설정값을 두고 그대로 쓸 거라고. 그럼 잘 모르지만 저 선에 닿으니까 다시 반등을 하네? 이런 걸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늘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매수세와 매도세가 결집되는
많은 선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지지선과 저항선이 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사이클로 이렇게 쪼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어떤 선을 보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지, 저는 그게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분위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이 기본 설정값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요즘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죠. 그게 뭐냐면 SMA와 EMA. 다들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SMA는 단순 이평, EMA는 지수 이평.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SMA는 단순히 5일선이면 5일 동안의 평균을 계속 선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EMA는 그래도 과거의 값들보다는 지금 현재 값들의 비중이 좀 높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현재에 많이 뒀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차트가 민감하게 움직이겠지. 사실 매매를 할 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요즘은 EMA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EMA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SMA를 쓴다고 틀렸다가 아닙니다. 뭐 노땅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단순 이평이 오히려 정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요새는 EMA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이나 코인은 실제로 자기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충 게임처럼 거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자기가 보는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전부 21선이 생명선이라더라, 61선을 넘으면 오를 확률이 높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목마다 세력이 다르고 종목마다 차트의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트는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고 나가는데 이 21선에서 딱 지지를 받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종목은 21선이 맞는 차트라고 보고 과거에 21선을 지지를 하고 갔던 종목이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이 21선 그대로 보고 해야지, 이렇게 그 종목만의 트렌드를 찾는 거지. 왜냐하면 옆에 다른 종목을 한 개 봤는데 이것도 N자 파동을 그리고 가긴 하는데 이 종목도 똑같이 21선으로 세팅을 했는데 21선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야. 보통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매매하면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21선 깨지면 막 손절하고 싶고 그러다가 큰 거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25일로 설정을 했을 때 이 N자형 파동이 25일선을 제대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면 그 종목은 25일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모든 종목을 무조건 21선, 61선으로 볼 거야, 아니면 51선으로 볼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공부하고 분석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기본 이평선 그대로 세팅했을 때 맞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썼다가는 그 매수나 매도 타이밍에 내가 불안하거나 혼란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이전 차트의 흐름을 보고 세력들이 그냥 단순히 지지시키고 바로 올리는 종목이면 그대로 쓰고, 계속 불안하게 떨궜다가 올린 종목이면 그 밑으로 이평선을 설정하고 보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수치로 변경시켜도 되지만 이 단순 이평이나 지수 이평으로 이 두 가지의 설정값을 변경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본인이 선호한 종목들이 생기면 다 대입을 시켜보고 이렇게 설정해야지 잘 맞네 하는 걸 찾아 나가세요. 말이 길어졌는데 엄청 단순한 내용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 이평선이 왜 지지와 저항선이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21선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아까 21선이 뭐라고 했죠? 과거 20일간의 평균값이라 했잖아요. 이 21선이 20일 동안의 매수와 매도의 평균값이 될 거고, 그럼 다양한 매수와 매도자들이 있겠죠? 그럼 일단 매수자들이 이 21선보다 조금 위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이 21선보다 좀 밑에 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평균선을 만들어낸 건데, 주가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평균값보다 밑에 샀던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평균값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본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값 이상에 샀던 사람들이 겁이 나거나 실망을 해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위에서 샀던 사람들이 추매를 해서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평균선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 물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21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5일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동평균선은 유의미하고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오케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런 거 보면 모든 지표나 모든 분석법들이 비슷한 내용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도 이게 중심선이 돼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할 거고, 일목균형표 이런 데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가는 균형점을 향해서 나아간다.
N자 파동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선들이 지지선이 돼서 올라간다. 이 선이 21선이 아니고 기업의 가치로 본다면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와 저평가를 반복하면서 주가가 이 기업의 가치를 중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든 이론이 비슷한 걸 표현하고 있고 비슷한 타점과 비슷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걸 여러분들도 조금 깨달으면 이런 기술적 매매법들이 복잡한 게 아니고 엄청 쉬워 보이고 또 단순하게 보는 게 정답일 때가 많아요. 의심하는 건 옳은 거지만 괜히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이유 없이 희망회로 굴리고 손절해야 되는데 막 존버하고 물 타야 되는데 물 안 타고 있다가 기회 놓치고 본절만 오면 팔아야지 약속해놓고 본절 근처 왔는데 안 팔고 있다가 다시 물리고 그게 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조금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할 게 조금 더 남았는데 생각보다 설정값에서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일단 끊고 다음 시간에 추가 설명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